한미 경제안보 백신 신동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44조를 투자하고 55만 개의 백신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혹평이 있는가 하면 한국이 아시아 백신 공급의 허브가 될 거다라고 하는 호평도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회담처럼 일회성인 재료가 주식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좌우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경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을 모시고 신동맹 이후에 경제와 주식시장 그리고 신동맹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발간된 증권회사 어떤 증권회사의 레포트를 보니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동맹을 강화, 그 다음에 코스피 재평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줬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정말로 코스피 재평가의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 그 이벤트 하나로 예. 코스피가 재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한국 코스피는 지금 재평가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이벤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고 앞으로 코스피가 또 재평가될 수 있는 상황임을 조금 재확인해 줬다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당장 코스피의 리레이팅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드는 그런 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얘기됐던 게 세 부문입니다. 경제 부문 하나 있고, 근데 경제는 뭐 가장 큰 게 반도체였으니까 반도체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부분이 하나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백신 부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 큰 부분이 있는데요. 보실 때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크게 좀 와닿으시던가요? 저는 뭐 세 개 다 와닿았고요. 예. 일단 미국 민주당 정부가 동맹국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를 풀어가는 기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미국 정부의 어떠한 그 정책 노선에 대한 재확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백신 같은 경우에 앞으로 단순 생산 기지냐 아니면 기술력을 동반한 백신 허브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죠. 당장 뭐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첫 단추는 깼다. 결국 뭐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 밸리데이션 능력을 인정한 일종의 분업 관계가 좀 형성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요와 실질적인 뭐 전기차 쪽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인 수요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와 한국의 기술력, 물론 이제 뭐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은 맞지만 아무튼 뭐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밸류체인의 수요와 어떤 기술력의 만남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전도 뭐 일단 어쨌든 시공 능력과 설계 능력이 서로 콜라보되는 결합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지금 논의가 된 산업 부문이 결국 뭐 새롭게 정상회담으로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업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고 보도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뭐 갑자기 어떤 그 변화를 보일 정도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열심히 그런 변화를 추진하고 한미 동맹 또 분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표출된 뉴스 이벤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도 그렇고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하기도 했지만 한 달 전 정도서부터는 그냥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뭐 작년도 말이나 이때처럼 갱신하면 그 다음서부터 또 주가가 쫙 올라가고 이러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잠깐 경신을 했다가 또 밀렸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 달 전 정도서부터는 그냥 소강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 올해 정도에 진행될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 펀더멘탈의 개선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더 선반영할 게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예, 이게 이제 저거 좀 주가가 더 테이크오프를 할 텐데 도약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가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일수록 예, 또 코로나가 19가 조금 더 잡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수록 결국 이제 좀 반대쪽에 있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든지 또 금리 상승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담 요인들, 반대급부 요인들이 조금 서서히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뒷바람을 받으면서 순항을 했다면 예, 이제는 실제 어떤 경기 상황이나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은 눈으로 확인되고는 있으나 예, 좀 그 반대급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뒷바람도 있고 네, 맞바람도 있고 네. 예, 동시에 그래서,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순항이라기보다는 조금 앞으로는 가는데 예. 주식시장이 조금씩 앞으로는 가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체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거를 뚫고 나가는 어쨌든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더 강력한 기업 실적 개선이죠. 그러면 뭐 모든 우려를 다 잠재울 텐데 예, 당장 올해 정도까지의 기업 실적은 앞당겨 반영했으니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가령 뭐 시장에서 지금 적용되는 PER이 12개월 예상 EPS인데 12개월 예상이 되려면 또 내년도 실적이 나올 정도의 조금 더 그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는 조금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고 예,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 실적을 땡겨서 쓸 때 예. 이제 얼만큼 펀더멘탈이 조금 더 강한 추진력을 주식시장에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반기 중에는 뚜렷하게 아직은 방향성이 잡히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FOM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긴축이 이게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주 말까지 주식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그 악재도 표면화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영향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서부터 특히 또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긴축을 하고 뭐 테이퍼링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게 되면 긴축을 언급하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 또 다른 형태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긴축의 시계가 조금 앞당겨졌다라는 쪽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앞당겨질지는 사실 연준이 구체적으로 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4월 FOMC 회의록을 보니까 upcoming meetings, 그러니까 뭐 곧 앞으로 한 서너 차례의 FOMC 회의 중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당장 6월, 7월, 9월 FOMC 중에서 불과 한 다음 분기, 3, 4분기 중에는 연준이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어느 정도 공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예, 그렇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거론하지 않겠다. 거론하지 않겠다. 네, 지금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테이퍼링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가 좀 바뀐 것이고요. 예. 지금 어쨌든 긴축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지 않습니까? 예.
물가가 일단 2017년 이후에 미국 경기가 가장 좋았던 코로나19 직전까지의 소비자 물가가 한 2%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2.3%였는데 하반기에 기저효과로 조금 물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지금 한 0.3%포인트씩 MOM, 전월비 금리 물가가 오른다면 예. 아마도 연준이 2%의 평균 물가에 대한 어떤 통화정책의 기준선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예. 어떤 그 포인트는 시기는 대략 2022년 4분기 정도, 내년 예. 연말 정도면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경기의 확장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적어도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이나 9월 사이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예. 실행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한 1년간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채권부터 매입을 줄일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 주에도 뭐 미국 주택 가격 발표가 있는데 현재 MBS 주택 저당 증권을 한 400억 달러씩 연준이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것이 또 임대료 상승이나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MBS부터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에 좀 주택 가격의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관련 뉴스에 조금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연준 이제부터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얼만큼 조금 그 천천히 혹은 어떤 옵션으로 어떤 채권부터 줄일 건가라는 쪽에 테이퍼링 할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는 내년부터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쪽에 조금 시장은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예.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요.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실적이 유동성을 넘어서 주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보면 실적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결국 보면 지금까지도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유동성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테이퍼링에 따라서 유동성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쭉 만약에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다.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6개월이나 뭐 한 1년 후에 시작된다라는 것만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위축돼서 그 요인 하나만으로 주가가 빠질 거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협의의 통화 증가율은 거의 300% 증가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 증가율이 정상적인 수준, 수백 퍼센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에서 한 3, 40% 네, 축이 나오네요. 빨간색 선이 협의의 통화 증가율 그 주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금성 통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M1. 네. 근데 이게 그 오른쪽 축인데 지금 M2 증가율, 광의 통화 증가율하고 거의 단위가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배를 줄여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 증가거든요. 이 300%의 증가가 가령 한 50%라든지 30%대로 내려오는 정상적인 통화 증가율로 회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M2 증가율이 지금 뭐 꼬꾸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테이퍼링 하나만으로 혹은 통화 긴축의 정상화 하나만으로 괴멸적 하락을 보일 거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심하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다가 그 작용되는 힘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업 실적, 뭐 당장 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의 실적은 다 당겨서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겼을 미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재료의 미스매칭, 시간적인 미스매칭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조금 더 숨고르기가 필요한 기간이 이번 2분기와 한 3분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서
표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M2 말씀하셨지만 M2 증가율이 25%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20%네요. 네. 1960년대 이래로 제 생각으로 미국이 M2를 그러니까 그 광의 통화를 20% 넘게 증가시켰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은행 예.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통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통화 증가로 나타났고 이게 위험자산 시장의 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특히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도 실적 증가율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요인 중에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생산은 굉장히 줄었고요. 재고를 엄청나게 줄여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기는 비용의 감소라든가 재고를 내보내는 효과, 그걸로 해가지고 이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형태가 됐는데, 자, 하반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도 하반기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형태였기 네. 때문에 이제 증가율은 급격히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따른 영향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의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하반기 정도 넘으면서부터.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고요. 미국 같은 예. 경우에는 증세의 경우에 뭐 당장 주당 순이익 EPS의 감소 효과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 확장의 반대쪽에 있는 실적 악화 요인으로 조금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원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임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PR은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성장주의 PR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부담이 좀 큰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증시가 하반기 실적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쁜 실적이 아닌데 예. 눈높이가 시장이 워낙 높아져 있다 보니까 예.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그 눈높이 이상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투자자들이 너무나 기업들의 많은 요구를 예. 기업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된다.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주가가 좀 그렇게 시원스럽게 상승하지 못하는 국면이 하반기 장세가 아닐까 싶고요. 예. 반면에 뭐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앞서 뭐 황유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뭐 음식료라든지 또 뭐 경쟁력이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판가 상승을 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상반기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요구되는 하반기 어떤 주식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평소보다는 조금 좀 그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하반기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